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송민곡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송민곡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이 송민곡에 해당되는 갈래, 즉 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적으로 충신연주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송민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가사, 우리 흔히 가사는 고전 시가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통 가사는 서정문학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서정문학과 서사문학 또는 서정문학과 교술문학 이 섞여 있는 복합갈래로서의 특징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사의 형식적 특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먼저 첫 번째는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사음보라는 민요적 율격을 사용한다는 거. 자, 요게 한 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연속체라니까 이 사음보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 즉 우리가 시조는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지만 초장, 중장, 종장 3행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렇지만 가사는 연속체. 그 말은 3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길게 쭉 이어진다. 즉 장편화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사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바로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즉 우리가 가사를 볼 때는 항상 서사와 본사와 결사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식적 특징이 있는데, 자, 물론 여기다 이제 한 개만 더 해주면 이제 가사는 또 형식적으로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즘 뭐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를 구분하는 것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사의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 우리 시조의 종장의 글자 수가 3, 5, 4, 3. 자,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3, 5, 4, 3과 유사하면 정격 가사, 이거랑 유사하지 않으면 변격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유사하다고 한 거는 뭐 글자 수가 한두 글자 정도 차이는 우리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송미인 곡은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마지막 행을 보면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우리 각시님 다리약하니와 굳은비나 대소서, 자, 이렇게 사음보로 나뉘죠. 자, 그랬을 때 각시님 세 글자, 다리약하니와 여섯 글자, 굳은비나 네 글자, 대소서 세 글자. 그냥 3, 5, 4, 3에서 한 글자 차이니까 이건 유사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송민곡은 우리 정격 가사로 본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우리 가사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충신 연주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가사 작품에서 가장 주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연친화라면, 한 그 다음은 이별의 정한 또는 충신연주지사,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충신연주지사는 어떤 걸 의미하냐? 여기서 충신에서 충자가 우리 흔히 말하는 충성충자, 그리고 신하 신자, 그리고 사모할, 우리 사랑할 연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할 때 오랫동안 연모해왔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연모할 때 연자입니다. 자, 그리고 주인주 또는 임금주, 무엇의라는 어조사 지자의 말씀 사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충신연주지사는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말 또는 사모하는 노래다. 자, 요런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하가 임금에게 춤을 노래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신하가 임금에게 충을 노래한다면 우리가 문학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주로 이제 신하는 흔히 말하는 양반계층들이 주로 신하가 됐으니까 이 양반들은 전체 인구에서 따져봤을 때 극히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어떤 보편성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렇게 공감대가 어떤 높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하를 여성으로 바꿔주고 임금을 남성으로 바꿔서 여성이 남성을 사랑한다. 자, 이런 관계로 바꿔버리면 우리 사랑이라는 건 남녀노소,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림으로써 문학적 공감대를 높여주는 기법. 자, 이거를 우리는 충신연주지사다. 자, 그래서 우리 충신연주지사로 쓰여진 작품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요 관계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자, 그런데 그 이면 실질적인 의미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충신연주지사의 우리 현존하는 최초의 충신연주지사라고 알려진 거는 정서라는 인물의 정과정이라는 향각의 여요라고 불려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충신연주지사라면 그 충신연주지사를 꽃피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일단 송미인곡 작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를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 작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송미인곡에서 미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이제 정철의 앞작품인 사미인곡을 의미하고요. 자, 이 속은 그 후속작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송미인곡의 의미는 사미인곡의 후속작. 자,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송미인곡을 공부할 때는 항상 사미인곡과 어떤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공통점은 뭐가 있고 어떤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항상 살피면서 작품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미인곡은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송미인곡은 두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송미인곡은 두 여인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여인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녀와 을녀, 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인물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송민곡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을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녀가 중심 인물로 보고요. 그리고 감녀는 그 을녀를 보조해주는 보조적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보조적 인물인 감녀는 을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을녀의 사연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을녀의 사연 또는 말을 이끌어내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작품을 보면서 감녀의 말과 을녀의 말을 구분짓고 각각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송민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이 가는 저각시. 자,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인물은 감녀겠죠. 자, 먼저 감녀의 질문이 시작될 겁니다. 자, 적이 가는 저각시. 자, 그러면 이 저각시가 바로 그렇죠, 을녀에 해당되겠죠. 자, 을녀. 자, 본뜻도 한적이고 본뜻도 하구나라고 해석하는데, 자, 그러면 본뜻도 하구나, 이 말은 둘은, 감녀와 을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죠.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또는 어디서 둘은 아는 사이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찾아나가면 될 겁니다.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나왔는데,
천상 하늘 위에 백옥경이 나왔습니다. 자, 백옥경 체크를 해가지고 자, 우리 백옥경은 고전 시가에서 임금이 사는 곳, 즉 궁궐을 간습적으로 드러내는 시어가 됩니다. 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시어입니다. 자, 우리 궁궐을 드러내는 시어에는 백옥경 말고도 백옥루, 그 다음에 삼인곡에 나왔던 광안전, 그리고 광한루.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에서 궁궐을 의미할 때 드러나는 시어인데요. 자, 얘들은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옥황상제의 거처다, 또는 옥황상제의 거처의 일종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충신연주지사인 거를 염두에 두면, 자, 옥황상제는 누구의? 옥황상제는 우리 임금에 해당되겠죠. 그죠? 우리 임으로 대표되는 임금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옥황상제를 모시는 인물들이 선녀나 신선들이 있을 건데, 자, 이 선녀가 바로 누구? 감녀와 을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즉 감녀와 을려는 이 백옥경에서 옥황상제를 모셨던 선녀 관계였던 거죠. 그 선녀로서 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겁니다. 자, 그렇는데 문제는 뭐 둘이 어찌하여 이별하고, 네, 여기서 이별이라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자,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그 을려는 이 백옥경에서 옥황상제를, 즉 임을 모시다가 지금 이별해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다 저문날에, 자, 여기서 해다 저문날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죠. 자,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데 그 시간적 배경이 저녁 무렵으로서 뭔가 이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라고 감녀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와, 자, 표현법 뭐죠? 네, 영탄법. 너여이고 너로구나. 아, 이걸 통해서 역시 을려도 감녀를 알고 있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게 드러나고요. 내 사설 들어보 할 때 여기서 내 사설, 바로 나의 사연 또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을려가 자신의 사연을 꺼낼 겁니다. 자, 그 사연은 어떤 사연이냐? 내 얼굴. 자, 옛날에는 얼굴이 몸 또는 전체적인 형상을 의미했죠. 우리 안면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면부를 의미하는 단어는 낯이라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내 얼굴, 내 몸과 이 거동, 행동거지가 님 계암, 즉 님으로부터 사랑 받음직 한가마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웠다 이 말이죠. 아름다웠지. 자, 그래서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라고 했는데요. 자, 내로다. 자, 요거는 여기실세, 여기실세는 여기심으로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내로다라는 건 너로다 여기심으로 이 말인데, 한마디로 그런 거죠. 우리 궁궐에는 임금은 한 명이지만 신하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 너로구나 이렇게 알아봐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봐줬다, 즉 특별하게 여기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을려를 특별하게 여기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요 위에, 즉 을려에 있던 어떤 몸, 외모와 행동거지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요렇게 을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려도 님을 믿어 군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이제 순수하게 이래야 교태야. 자, 여기서 이래는 아양으로 해석하고요. 교태는 우리 흔히 교태 부린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으면 흔히 우리가 쓰는 한마디로 애교가 되겠죠. 자, 임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어지럽게 굴었던지
즉 을려는 이미 그냥 나의 어떤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와 행동 거지를 바탕으로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하게 여겨셨기 때문에 어, 을려도 임을 믿어서 순수하게 다른 뜻 없이 애교를 부렸는데 그 애교를 부려서 임의 정신이 좀 어지럽게 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가 됩니다.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그래서 방기 씨는 낯빛이 임의 얼굴빛이 여기서 낯빛이 할 때 이 낯, 팔종성법으로 시옷으로 바뀌어 있는데 원래는 치읓이 됩니다. 저렇게 낯빛이 이게 얼굴빛이 되는 거죠. 예와 어찌 다르신고 예전과 어찌 다르십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어찌 다르십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달라졌구나 라는 걸 뜻하니까 서리법이 되는 거죠. 즉 임의 마음이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임의 마음이 변했을까? 누워서 생각하고 니로 앉아 일어나 앉아 해야 하니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옛말에 헤아리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헤아리다라는 거는 물론 현대국어에서 헤아리다랑 생각하다를 비교하면 조금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생각하다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헤아리다는 생각하다 중에서도 조금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헤아리다라고 하는데 옛말에서는 그냥 생각하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무엇을 왜 임의 낯빛이 바뀌었는지를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내 몸이 지은 죄, 자 여기서 내 몸이 지은 죄가 매같이 산같이 지유법을 통해서 을려가 자신이 지은 죄가 매우 큼을 드러내고 있죠. 쌓여 있으니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몸이 지은 죄는 바로 뭐냐? 우리 앞에서 을려가 생각했던 이별의 이유 바로 이래야 교태야 즉 애교를 부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교를 부림으로써 임의 마음을 어지럽게 굴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에서 자, 우린 표현법을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개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이렇게 문장 구조가 지금 동일하죠. 자, 그래서 대꾸법을 한 개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허물하랴 역시 질문에 의도가 없이 허물할 수 없구나 이기 때문에 서리법. 자,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별의 이유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을려 자신 탓이다 이 말인 거죠. 그냥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자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임금을 원망하지 않는 신하의 자세. 자,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수원수구라고 돼요. 수원수구. 즉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서러워 풀터해니 풀어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물주의 탓이로다라 해서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가 다시 조물주라는 다른 대상의 탓으로 넘겼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 부분은 결국은 조물주가 나를 애교 많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임의 마음이 어지러워서 이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자신의 어떤 운명론적 세계관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우리 일반적으로 운명론적 세계관은 뭐죠? 이런 체념의 이렇게 체념의 태도와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을려의 대답 부분으로서 어떤 자책과 체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오라고 해서 감녀가 위로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시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맺힌 일이 있는 거는 감녀가 아니라 을려죠. 그러면 감녀는 한마디만 하고 위로만 하고 바로 빠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을려가 자신의 맺힌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맺힌 일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앞에 나온 내용처럼 어떤 이별로 인해서 한이 쌓였다라는 걸 말할 거고요. 여기서 맺힌 일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밑을 읽어보면 임에 대한 걱정을 계속 드러내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맺힌 일은 또 걱정, 임에 대한 걱정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님을 매셔이셔 모신 적이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그냥 님의 사정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거니. 물 같은 얼굴. 자, 여기서 얼굴은 몸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물은 원순 모음하니까 이 물 같은 몸이 됩니다. 즉 임의 몸을 물에다 빗대었는데, 자, 그럼 물 같은 몸은 연약한 몸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임의 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리법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질문의 형식으로 의도를 강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의도는 뭐죠? 바로 임에 대한 걱정이 되겠죠. 이 걱정이라는 의도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날일까? 추난, 봄춘자에 추울 한자니까 봄의 추위, 고열, 쓸고자에 뜨거울 열자니까 매우 뜨거움, 즉 여기서는 여름의 더위. 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자, 그래서 추일, 가을 해니까 그냥 가을이라 하면 되겠죠. 동천, 겨울 하늘이니까 역시 겨울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은 니라셔 매셨난고, 누가 모시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질문 형식으로 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죽조반, 이거는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먹는 어떤 에피타이저로 먹는 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조성매는 아침, 저녁. 자, 매가 우리 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는 우리 산을 의미할 때는 히읗 종성체언을 쓰는 매 히읗이고요. 여기서 매는 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 밥은 예정과 같이 세시는가. 이 세시는가 몰라도 문맥성 보면 아침 저녁 밥은 예정과 같이 잡수시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충분히. 자, 역시 계속 똑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가, 어찌 주무십니까. 역시 계속 질문의 형식으로 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쪽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임에 대한 걱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임에 대한 걱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각 행이 끝나는 부분들을 보세요. 자, 끝나는 부분이 몇 날 고, 매셨는 고, 잡수시는 가, 자시는 고. 자, 지금 행이 끝나는 어떤 종결어미, 우리 흔히 어떤 이렇게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결어미를 반복시킴으로써 운율을 형성시키고도 있다. 이렇게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려의 하소연으로서 임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 님쪽 소식을 아무렇게나 알고자 하니, 여기서 아무렇게나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을려는 임의 소식을 엄청 궁금해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그냥 오늘도 거의 다 지났다. 그러니까 결국 임의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안 되는데 내일이나 사람 올까? 진짜 내일 사람이 뭐 진짜 올까? 이렇게 어떤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사람이 올 수 없을 거다라는 어떤 체념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시 또 서리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을려가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되겠죠. 맞죠? 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오지 못할 것임을 을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자, 여기서 높은 매에 올라가는데요. 자, 을려가 왜 높은 매, 즉 산에 올라갈까? 자, 그런 겁니다.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임을 조금이나마 보기 위하여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죠. 자, 그래서 높은 매에 산에 올라간 거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임과 어떤 만남의 높은 산을 수단 또는 매개체,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만남은 면대면의 만남이 아니고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는데 임을 멀리서나마 보기 위한 기대심을 갖고, 그런데 문제는 뭐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즉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결국 임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여기서도 진짜 무슨 일인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리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름과 안개는 나와 어떤 을료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방해물이 좀 어떤 그 충신연주지사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작품은 을료 본인을 충신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름과 안개는 간신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자, 그리고 산천이 어둡거니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산천이 어둡다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죠. 자, 여기서 한 개 우리 문학을 보는 팁을 한 개 좀 가르쳐 줄게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문학 속에 나오는 배경이죠. 시공간적 배경. 자, 이 배경은 시에 나올 때와 소설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렇다는 말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 기능이 좀 다르다는 것이. 자, 그러면 시에서 배경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로 시적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 요렇게 나누어주는, 즉 시적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설의 배경은 바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자,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자,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보세요. 산천이 어둡거니. 자, 이거는 시간적 배경으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어두우니까 부정적이죠. 아,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뭘 의미한다?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상황? 임과의 이별의 상황. 그 이별 속에서 임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결국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실패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자, 여기서 해와 달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해와 달이 중요하니까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해와 달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문학에서 관습적으로 해와 달은 뭘 의미한다? 자, 항상 선생님이 많이 말했던 거 있죠? 바로 우리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고전 시가에서 해와 달은 간습적으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해와 달 말고도 또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북극성도 있죠. 그런데 물론 모든 고전 시가에서 해와 달, 북극성이 나왔는데 이거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문맥을 살펴야 되죠. 문맥 속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두 남녀 간의 사랑을 드러내는 시에서 뭐 해가 나오고 달이 나왔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뭐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충신 연주 치사에 해당되니까 아마 그러면 이 1월은 임금 즉 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1월을 어찌 보며 그러니까 우리 을려가 보고 싶은 존재 임이었죠. 지척 우리 가까운 거리를 모르거든 천리 그러면 이 천리는 일단 지척과 천리가 서로 대비를 이루죠. 자, 대비를 이루면서 이 천리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 천리 이거는 뭐 천리밖에 임이 있으니까 이 천리는 이 을려와 임 사이에 거리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서리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대비적인 표현을 통해서 임과 화자 사이의 어떤 거리감 또는 단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임을 보려고 했던 어떤 시도는 실패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을려가 물가로 갑니다. 자, 물가로 가서 백길이나 보자니, 즉 배를 타고 이제 멀리서 못 보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임을 보려고 물가에 간 겁니다. 그럼 이 물가는 앞에 나온 높은 산과 마찬가지로 임과 만남의 수단 또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좀 밑에 보기 전에 우리 한 개만 더 보면, 자, 우리 여기 앞에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시상을 전개시켜 내려온다라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할 때 을려의 태도가 변하고 있죠. 어떻게? 처음에는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이것도 실패를 하니까 이제 물가에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을려의 태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적극성을 띄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한 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렇게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어수선하게 된저이고 되었구나. 즉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막 치니까 당연히 배가 뜰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바람과 물결은 또 구름과 안개처럼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즉 간신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이게 바람과 물결이 많이 치니까 이제 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사공은 뭐 출근을 안 했겠죠. 집에 있겠죠.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여기서 빈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봅시다. 여기서 쌤이 역시 또 팁을 한 개 주자면, 자, 우리 문학 작품을 볼 때, 자, 빈 특정한 어떤 공간이 나오면, 예를 들면 어떤 비어 있는 어떤 집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방이라든가 뭐 배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우리 객관적 상관물을 떠올려 주세요. 객관적 상관물. 왜? 거의 대부분 이런 집이나 의자라든가 방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어 있으면 어떤 감정과 연결되죠? 그렇죠. 당연히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자, 이런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죄송합니다. 객관적 상황이 아니고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한 개 기억해주면 시를 해석하는 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빈배는 화자의 외로움과 연결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물론 우리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또 하나는 화자와 아예 대비되는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죠? 빈배나 인과 이별한 화자나 서로 동일시되는 대상이 되겠죠. 자, 걸렸나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 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임금으로 생각해볼까요 한번? 자, 그러면 지는 해는, 해가 임금이면 해가 진다? 이거는 임금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미 죽으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100%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막 무조건 A는 B야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는 해에서 해가 임금이 아니니까 해가 지는 건 뭐 저녁 무렵이라는, 이제 해가 진다는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굽어 보니 님다이, 우리 다이는 쪽이죠. 소식이 더욱 아득한디어이고 아득하구나. 임의 소식이 더 멀리 느껴지는구나. 자, 그래서 어떤 화자의 이 외로움 또는 그리움을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을려의 하소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지금 본사 3 을려의 하소연까지 왔는데요. 자,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항상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고 익혀둡시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